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라고 할 만큼 양가 부모님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 전에 배우자를 전부 제대로 알고 결혼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상대방 부모님을 전부 알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람은 워낙 다양한 면이 있으니 세월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른 거 아니겠어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건 짐승들이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 그런지 아이들만 봐도 부모님 성품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배려할 줄 알고 말 하나도 신중하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집에서 부모님이 참 잘 가르치셨구나 싶어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집안 분위기는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을 처음 봤을 때도 가정적인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와는 달리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누구보다 가족들을 챙기고 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고 남편을 처음 봤을 때 행동이나 말에 배려나 센스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더 알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인연이 된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과는 여러 방면에서 잘 맞았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 중에는 시부가 한몫했던 것도 있어요. 처음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렸던 날을 떠올려 보면 저는 시부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워낙 활발했던 시모와 달리 시부는 표정 변화도 잘 없으시고 말도 없는 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모는 저만 보면 싱글벙글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시모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계모임 나가서 우리 예비 며느리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했더니 다들 부러워 죽겠다고 난리들도 아니야. 어쩜 이렇게 참하고 곱고 다 나았기까지 할까. 난 며느리 복도 많다. 감사드려요, 어머님. 어머님이 절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시모는 저를 처음 보는 날에도 친구들이 전부 부러워한다며 호들갑을 떨며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모임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그중에서 자기가 제일 며느리 보기 좋은 것 같다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시모가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라 그런지 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글벙글한 시모와 달리 시부는 참 표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가기 전 남편은 처음에 시부가 말수가 적고 잘 웃지도 않으시지만 점차 가까워지면 다정하고 좋은 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본 시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시부는 까맣게 그을린 피부에 조금은 센 인상이셨어요. 그래서 들뜬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말하는 시모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시부를 보면 혹시나 내가 실수를 했나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처음 시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뜻밖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바로 시부였어요. 시부는 남편한테 제 번호를 물어보고는 제게 문자를 보냈던 거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며느리를 처음 얻어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시부가 보낸 문자를 보자 저는 흐뭇해졌어요. 남편이 말 하나도 신중히 하는 모습은 시부를 닮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부가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니까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결혼 후 시댁을 자주 왕래하며 지내다 보니까 시부와도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는 시모보다 시부와 더 가까울 정도였죠. 시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면 지방에 오래 머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부가 장기간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남편이 시부 짐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참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시부를 대신 챙기고 있던 이유는 시모가 활동적이라 그런지 모임도 많고 이것저것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나가는 모임만 3개씩 있을 정도였죠. 그때만 해도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안에 아들 둘에 아빠까지 남자만 셋 있으니까 엄마가 답답하셨나 봐. 모임 한번 나가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차라리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아버님 지방에 한번 가시면 오래 계시는데 출발 전에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아버님도 든든해 하실 텐데.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 내가 해드려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뭘. 말은 그렇게 하셔도 마음은 다를 수 있지. 아버님 지방에서 다시 올라오신 날에는 도련님까지 불러서 같이 다 밥 먹자. 제 말에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쯤이 마침 시부 생신이었고 결혼하고 처음 오는 시부 생신이라서 제가 한 끼 잘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부가 출장을 끝내고 집에 오던 날이 됐고 저는 시모한테 며칠 전부터 미리 시부 생신에 다 같이 밥을 먹자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말에 요즘 바쁘다면서 시간이 되면 같이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죠. 보통은 시부 생신이라고 하면 시모가 나서서 더 챙기려고 한다는데 시모는 조금 달랐어요. 게다가 제가 시부 생신날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니까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시아버지 미역국 안 좋아해. 그 사람 워낙 공사판을 오래 다녀서 그런가 입맛이 국밥 타입이야. 뭐 차릴 것도 없이 국밥집 가면 딱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결혼하고 처음 오는 시아버지 생신인데 미역국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너 은근 유난이다.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그런 거 챙기면 내가 뭐가 되겠어? 아니에요. 제가 처음이라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늦게라도 꼭 오세요. 나이 들면 가족들 다 모여서 밥 먹는 게 그렇게 의지가 된다고 하는데 올해 집 비우셨으니까 저희가 모여서 밥 한번 먹으면 좋잖아요. 시모는 제 말에 약속 하나 취소해야 된다며 투덜거렸어요. 저는 오히려 시모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임이 즐겁고 친구가 좋아도 보통은 가족을 챙기는 게 먼저 아닌가 싶었죠. 모임이 즐겁고 좋아도 그냥 날도 아니고 시부생신인데 대충 국밥으로 때우자는 말에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혹시 부담을 느끼는 줄 알고 제가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시모는 마지못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노느라 바쁜 시모를 대신해 둘이 힘을 합쳐 시부 생일상을 준비했어요. 근데 정말 시모는 노느라 바쁜 사람이라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제가 대충 듣기만 해도 시모는 각종 모임도 많았고 노래 교실도 있는 데다가 운동 모임까지 있었죠. 그날도 노래 교실 빠질 수 없다며 시모는 가족들 다 모이고 한참 뒤에나 나타났어요. 그런 시모를 제일 탐탁지 않아 했던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부가 3주 정도 지방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 생신이었는데 시모가 한참 뒤에나 나타나니까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오히려 시부보다 시동생이 더 화가 나 보여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은 그동안 참았던 화를 터뜨리듯 뒤늦게 나타난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왜 이런 날도 노래교실 나가요? 형수님이랑 형 둘이서 국 끓이고 상 다 차렸잖아.
누가 하면 뭐가 어때서? 내가 한 것보다 더 잘 먹었네. 아빠 3주 만에 집에 오셨고 오늘 심지어 생신인데 노래교실 그거 하루 빠진다고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엄마 그럴 때마다 답답해 진짜. 너는 네 엄마가 집에서 우울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날은 가족들끼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됐어 이놈아. 자식놈들 키워봐야 돈 버는 니들 아빠만 부모지. 내가 서운해서 못 살겠다. 시모는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했고 그런 시모를 보고 시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소 시동생이 시모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던 시부 생일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는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생일상이 입맛에 맞다면서 좋은 말만 해주셨어요. 특히 미역국이 너무 맛있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이런 시부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은 풀렸네요. 그렇게 조금은 불편했던 자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시모가 슬쩍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번거롭게 이런 일을 만들어서 나까지 욕먹게 만들어? 네? 저는 어머님 불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 생신이시라 준비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내가 바쁘다고 했으면 안 했어야지. 앞으로는 나 바쁠 때 이런 거 하지 마. 그런데 어머님이 워낙 바쁘셔서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냥 이런 걸 하지 마 좀. 손만 많이 가고 힘들어 죽겠네. 저는 시모의 말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시모 욕먹으라고 자리 마련한 것도 아닌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주방에서 투덜거리면서 움직이는 시모를 본 시부가 그만하라면서 한 소리 하자 멈췄어요. 그리고 시부는 괜히 눈치 보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고생했어. 내가 아들 장가를 잘 보냈더니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아가. 아버님이 잘 드셨다니까 다행이에요. 다음에는 근사한 곳에서 외식해요. 그러자. 요새 안 그래도 자주 집을 비우니까 정신도 없고 피곤했는데 기운이 좀 나네. 시부는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저를 다독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를 보면서 시모는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시부가 주방을 나가자 저를 보면서 일부러 자기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이런 거 준비한 거냐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시모는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시모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이쯤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시동생이 왜 그렇게 시모랑 사이가 안 좋은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세한 내막을 물어봤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모는 그 많은 모임을 다니려고 시동생한테 따로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남편한테도 얼마씩 요구했는데 시부가 장가간 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호통을 쳐서 지금은 시동생만 보면 그렇게 돈 타령을 하고 있던 겁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이 용돈 드리면 모임 회비로 다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지. 회비도 회비지만 그런 모임 나간다고 사는 옷이며 화장품까지 지금 거의 돈덩어리야. 그러니까 동생이 모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버님은 근데 어머님이 모임 나가도 별말 안 하시던데? 집을 오래 비우시니까 본인이 옆에서 같이 이것저것 못 해주시는 게 미안하신가 봐. 그리고 일하고 오시면 피곤하셔서 유일한 취미가 바둑이야. 두 분이 안 맞는 게 많아서 아버지도 엄마가 뭘 하는지 신경 잘 안 쓰시고 재밌게 잘 놀다 오라고 하시는 편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아버님 오시는 날이라도 어머님이 집에서 다 같이 있어주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 엄마 아무도 못 말려. 남동생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얼마 전에도 엄마가 또 돈 얘기해서 안 드렸더니 삐져 있는 것 같아. 남편도 제 이야기에 공감했지만 이미 본인도 엄마는 못 말린다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시모는 모임이 그렇게 많은데 회비를 다 어디서 내나 싶었는데 시동생한테 받아가고 있던 거였어요. 시부가 용돈을 주는데도 부족하다며 아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던 거였죠. 그런데
시동생이 얼마나 속이 깊은지 멀리서 일하는 시부가 이런 상황 알면 신경 쓰여서 일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본인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시모한테 맞춰주려고 하다가 시부 생일이었던 날 시모가 모임에 갔다가 늦게 온 걸 알고는 참았던 화가 터졌던 겁니다. 게다가 시부 등살에 남편한테는 용돈 달라고 말도 못 꺼내니까 시동생한테만 용돈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때서야 시동생이 그렇게 매몰차게 시모를 대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참 속이 답답하겠다 싶었습니다. 가벼운 기분 전환용으로 모임 몇 개도 아니고 시모는 거의 모임 다니려고 사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시모는 정말 큰 사고를 쳤습니다. 평소 나가던 개모임에서 개주가 돈을 들고 튄 거예요. 그 개모임은 시모가 초등학교 동창들과 하던 모임이었는데 개주가 믿을만 하다며 꽤 큰 돈을 모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개모임에 내던 돈에 시부목도 있던 거예요. 저는 우연히 시댁에 들렸다가 시모 통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모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전화기를 붙잡고 어떻게만 말하면서 발을 동동 굴렸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시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을 수습해 보려고 횡설수설하다가 저를 보면서 설득하려는 듯 저에게 시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일단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네 시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어. 어머님, 방금 전화로 그 돈에 아버님 목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숨기지 말고 의논해 보면 어때요? 이 사실 알면 네 시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들 거야. 내가 잡아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작정하고 튄 것 같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면 해. 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시모는 저한테 말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시부는 이런 상황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씩 저한테 시모 따라서 개모임에 돈 모으는 게 있는데 목돈 들어오는 날 저한테 근사한 옷 한 번 사주겠다며 말씀하셨죠. 거의 한 달을 시모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풍으로 일정이 변경된 시부가 말도 안 하고 집에 오는 바람에 시모가 개모임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부가 오는 줄도 모르고 집에서 도망간 개주 잡겠다고 사방팔방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었지만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 시모가 넓은 인맥을 이용해서 도망간 개주 행적을 쫓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집에 갑자기 온 시부가 전부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시모도 당황해서 숨겨보려 했지만 전부 알게 된 시부가 시모한테 앞으로 개모임 한다고 한 번만 더 떠들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호통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처럼 시모는 갑자기 불똥을 저한테 던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억측이었습니다. 시모는 시부랑 한바탕 하고는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네가 다 잃은 거지? 그래서 갑자기 집에 온 거잖아. 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듣기로 아버님 태풍 때문에 당분간 일 못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너만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어쩔 거야? 네 시아버지가 앞으로 모임도 가지 말고 개모임도 전부 그만하라는데 네가 책임질 거야? 저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주 보고 도망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너 줄 서려면 똑바로 제대로 서. 네 시아버지가 지금은 저렇게 정정해도 나중에 아파서 몸져 누우면 시댁에서 내 말이 곧 법이 될 텐데 지금 너 그런 식으로 시아버지만 챙기다가 후회하는 날 꼭 온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슨 줄을 선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제 할도리 하고 사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저는 황당한 시모 말에 기도 안 찼습니다. 계모임이 망쳐진 걸 왜 저한테 그러나 이해를 못했어요. 결국 시모는 개주도 못 잡고 돈을 전부 날린 꼴이 됐습니다.
시부는 시모한테 계모임 전부 다 그만두라면서 호통을 쳤어요. 특히 시동생은 시모가 결국 그 많은 모임에서 이런 사고를 치니까 앞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드린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결국 시댁 식구들이 전부 외면하니까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워낙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던 시모가 이걸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참 기도 안 차요. 그때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갑자기 우는 목소리를 하면서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알지? 나 갱년기 우울증 예전에 정말 심했던 거. 그런데 이번에 모임도 하나도 못 가니까 그때처럼 다시 마음의 병이 생긴 것 같아. 그나마 모임 다니면서 숨통 좀 튀었던 건데 이제는 살 희망이 없어. 엄마, 왜 그래? 아들들 멀쩡하게 잘 커서 회사 다니고 있고 아버지도 아직 건강하시잖아. 너무 안 좋게만 생각만 말고 이제는 가족들이랑 더 시간 많이 보내자. 너는 회사 다녀서 모르지. 가족들만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한평생을 너희들 키우느라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이제는 내 인생도 못 살고 너무 답답해. 산이라도 다니면 좋을 텐데. 산이요? 주말에 나랑 가자. 내 말 뭘로 듣는 거야? 한평생 너희들 키우느라 가족들만 보고 사는 거 답답하다고 했잖아. 동네 등산 모임 하나 생겼다는데 나 거기 가입 좀 시켜줘라. 회비도 얼마 안 하더라. 또! 아이, 아버지가 모임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나마 다니던 모임도 다 막히지 말고 다니던 거나 다니셔. 네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 모임 하나 그게 뭐라고. 나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서 살고 싶다고. 갑자기 시모는 남편한테 등산 모임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시부가 모임 좀 그만 다니라고 당부까지 했고 돈도 꽤 큰 돈을 날렸는데도 시모는 또 모임을 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저까지 시모가 답답할 지경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진절머리 난 표정이었고요. 오로지 그때 시모만 울먹이면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찌나 절절한지 표정이랑 목소리만 보면 마치 죽을 병 걸려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질 정도였죠. 산에 다니고 싶으면 남편이 같이 가주겠다고 해도 이제는 가족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다니고 싶다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 하나 대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이제는 가족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까 저랑 산에 다니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울먹이면서 남편한테 모임 얘기를 하고 있는 시모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등산 모임 회비도 있고 한 번 큰 산 갈 때마다 버스비에 밥값에 나가는 돈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저랑 가요. 제가 주말에 어머님이랑 산도 가고 내려와서 같이 도토리 묵도 사드릴게요. 너랑 가라고? 산을? 저도 일만 했더니 운동 좀 해보려고요. 체력이 좋아야 일도 오래 하죠. 나는 꽤 높은 산 갈 건데 너 갈 수 있어? 어머님, 저 암벽 등반도 했었어요. 걱정 마시고 저랑 가요. 무슨 산을 며느리랑 가? 재미없게. 저랑은 산에 간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가요. 됐어.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고 사나 모르겠다. 시모는 시부 몰래 등산 모임 가입하려고 갖은 수를 다 동원했어요. 그동안 다니던 모임도 한두 개가 아니었고 가족들 중에도 제일 발이 넓었던 사람이 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 말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시모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시모는 그동안 충분히 가족들보다 모임으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던 사람이었죠. 가족들보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던 시모였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말하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랑은 산에 같이 간 적 없지 않냐면서 제가 먼저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왜 저랑 산을 가냐며 눈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저는 모순같이 들렸어요. 정말 산이 목적이면 저랑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모는 모임 자체보다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기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한동안 시부가 못 가게 막은 덕에 시모는 집에만 있게 됐어요. 용돈도 거의 끊어져서 시모는 나갈 돈도 없었죠. 시동생도 워낙 시모가 모임 나가는 걸 싫어했던 터라 시부 의견에 따라서 아예 시모한테 조금의 용돈도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어딜 나갈래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갔죠. 그런데 이때 가장 고생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저랍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시모가 갈 곳이 없으니까 저희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왔는데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문 열어드리면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셨어요. 주말에 시모가 찾아오니까 저나 남편 둘 다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시모를 신경 쓰게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주말이라 이불을 세탁해서 건조기에 돌린 뒤 먼지만 털어서 잘 접어두려는데 시모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불은 그냥 햇볕에 말리는 게 좋은데 무슨 건조기를 돌려? 전기세만 많이 나오게. 물에 젖은 이불 언제 말려요? 낮에 이렇게 해두면 저녁에 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해요. 이래서 요즘 애들은 빨래를 못 한다는 거야. 이불은 자고로 발로 밟아서 빨아야지. 다 세탁기 돌렸지? 그럴 힘이 어딨어요. 빨리 해서 말려서 두기도 바쁜데요. 너 너무 기계 의존하는 거 아니냐? 아까 보니까 수건도 그냥 빨래통에 있던 거 전부 세탁기에 털어넣던데 손으로 한 번씩 애벌 빨래를 해서 세탁을 했어야지. 그동안 그렇게 해도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도 빨래로 예민한 편 아니라 괜찮고요. 다 네가 말이 이렇게 많으니까 못하는 거지. 나는 우리 애들 그렇게 안 키웠는데 너도 참 살림 못한다. 어머님, 제가 빨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하면서 집안일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챙겨요. 그리고 영찝찝하면 본인이 직접 해서 쓰는 게 맞죠. 제 살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시모와 언쟁하듯이 일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말렸어요. 그리고 시모를 보면서 다들 이러고 산다면서 말렸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시댁 가면 시모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시동생이 시댁에서 시부모와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항상 놀러 나간 시모 대신 시동생이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저희 집에 구멍가게 들리듯이 놀러와서 이런저런 참견을 해대니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편도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였죠. 시모가 하도 저희 집을 자주 오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 오면 삼시세끼를 다 먹고 갈 정도였는데 시부가 와서 나오라고 해야 나갈 만큼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시부는 시모가 어느 정도로 저희 집을 자주 오는지 자세히 몰랐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이 먹는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되는 일 아니었겠냐고 하시겠지만 문 안 열어주고 집에 없는 척도 해봤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서 접이식 방석까지 나왔는데 그걸 현관문 앞에 깔고 앉으시고는 거기서 통화도 하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문을 안 열 수 있었겠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로 남편과 외출을 해서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시모가 현관문 앞에 접이식 방석을 깔고 앉으신 후 복도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앞집에서 시끄럽다고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서 저희가 사과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차라리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집으로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방석 깔고 복도에 앉아서 떠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남편도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고 결국 참다 못해 시모를 보며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곧 아버지도 집에 오신다는데 집에 가셔서 반찬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좀 하고 계세요. 그걸 내가 왜 해? 배달 음식 먹을 거야. 내가 무슨 밥통이야? 그럼 여긴 엄마 놀이터예요? 맨날 오셔서 이리 눕고 저리 눕다가 집안일 참견하시면 저희는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뭐야? 숨이 막혀? 아휴, 이렇게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리고 집 앞에 그렇게 시위하듯 앉아 계시는 것도 그만하시고요. 자꾸 그러면 엄마 모르는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네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그렇지?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요. 이건 아들인 제가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정말 엄마가 창피해요. 저도 아내 보기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그만해요, 정말.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시모가 얼마나 끈질겼는지 오죽하면 남편이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만 오고 안 오시겠지, 내일은 안 오시겠지 했던 생각으로 기다렸는데 시모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남편이 먼저 시모한테 그만 좀 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가슴을 치면서 외로워 죽겠다고 말했죠. 결국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부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놨어요. 더 이상은 저희가 시모한테 그만 오라고 말해도 속위의 경위기처럼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부한테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전부 털어놨어요. 그동안 바빠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시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제대로 화가 난 듯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 거실 한가운데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시모를 잡으러 시부가 저희 집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는 시모를 보며 시부가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며느리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오늘 밤 늦게나 돼야 온다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정신 나간 줄도 모르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 보게 생겼냐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벌어 오랬어? 아니면 진수성찬을 대령하라고 했어?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나도 답답하니까 그랬지. 내 나이에 뭐 재미난 일이 있겠어? 당신 그냥 모임 다녀. 제발 집에서 식구들 괴롭히지 말고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놀아. 나는 정말 여기서 이 꼴로 있는 당신 보면 며느리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어. 당장 따라 나와. 시모는 이를 악물며 말하는 시부의 호통에도 그냥 모임이나 나가라는 말에 싱글벙글이었어요. 어쩜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 듣고 사는지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신이 난 시모를 보면서 기가 막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남편도 기가 찼겠죠. 그런데 시부는 그날 저녁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집안에 무신경했다. 미안하다, 아가. 아버님 바쁘신 거 알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이런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라. 나 아니면 네 시어머니 말릴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나한테 말해. 그날 시부는 저한테 시모랑 무슨 일 있으면 꼭 자기한테 말하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집을 자주 비워서 놓치는 게 많다고 말해주면 언제든 들어주겠다며 시부는 저에게 편히 말하라고 하셨죠. 그런 시부가 있어서 참 든든했어요. 남편도 일단 시부한테 말하고 나니까 시모가 집에 안 와서 너무 편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모가 저희 집에 오면 남편이 중간에 눈치를 많이 봤어요. 결국 시모가 저희 집에 방앗간처럼 들리던 일은 시부가 알아차리고 나서야 종결됐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별일 없이 잠잠했어요. 시모가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한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동생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듯 횡설수설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산에 왔는데 제가 아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면서 안절부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말했죠. 유나야, 무슨 일 있어? 왜 말을 못하고 횡설수설이야? 언니, 어떡해? 진짜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북한산 왔는데 여기 언니 시어머니 있어. 아, 안 그래도 다시 모임 나가기 시작하셨어. 거길 기어코 가셨구나. 근데 너는 우리 시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봐? 언니, 상견례 때도 보고 결혼식 때도 봤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언니 집 갔다가 언니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봤는데 그 강렬한 인상이 잊혀지겠어? 근데 오늘 친구들 모임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산을 가셨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남편이랑 같이 등산 왔다가 지금 못 볼 거 본 것 같아. 언니 시어머니 지금 다른 남자랑 애정 행각 중이야. 어찌나 다정한지 누가 보면 부부 동반으로 온 줄 알겠어. 뭐라고?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못 믿겠어. 사진 보내봐. 알겠어, 언니. 그럼 우리 남편 얼굴은 언니 시댁에서 잘 모르니까 남편한테 찍어보라고 할게. 저는 여동생 전화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여동생이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죠. 평소 사람들 만나서 놀기 좋아하는 시모였지만 외도를 할 사람으로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모여 놀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제부 도움으로 찍은 사진을 석장 보내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선명하게 찍힌 사진 속에는 누가 봐도 시모의 얼굴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고 시모는 낯선 남자와 웃고 떠드는 모습, 팔짱을 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보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걸 시부와 남편한테 알려야 되는 건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남편 시부와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안에 큰 문제를 끼치진 않았어요. 게다가 평소 시댁을 챙겨오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섰고요.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시댁이 초토화될 게 뻔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남편, 시동생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족들 문제인 만큼 신중하려고 했어요. 모르면 몰랐지 이미 다 보고 나니까 한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에는 시모를 편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신중하려고 했죠. 혹시나 친구일 수도 있고 시모가 발뺌하고 둘러대면 저는 괜히 엄한 사람 잡는 꼴이니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유방암은 무통증인 경우가 많아서 멍울이 잡히거나 피부 변화가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 하는데 저는 무딘 편이라 그런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검진을 받다가 유방암인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더군요. 저는 너무 두려웠고 아직 30대 후반 나이에 유방암이라니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은 절망하는 제 옆에서 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을 거라고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을 받기 위해 휴직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남편과 시부, 시동생은 저를 문병 와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문병은커녕 안부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저는 수술 날짜가 잡혔고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로 갔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이 아득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뒤 조금 컨디션을 회복했을 때 휴대폰을 보니 시모의 부재중 전화 2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분명 이건 용건이 있는 전화였어요. 만약에 제가 걱정돼서 하는 전화였다면 문자를 남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부재중만 20통이 넘는 걸 보니 당장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모랑 전화 한 번 하고 나면 늘 언성을 높일 얘기만 가득해서 저는 일부러 전화를 안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다음날 병실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남편도 출근해서 혼자 병실에 있을 때 시모가 찾아온 거예요.
시모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며 쏘아 붙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멀쩡한데 왜 내 전화 안 받아? 저 수술 받고 누워 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병실에 있으면 왜 전화 안 받는지가 아니라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랑 그런 긴 말할 시간 없어. 나 3천만 빌려줘. 유방암이라면서? 아, 그럼 보험회사에서 챙긴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저 수술 받고 검사하는 돈이지. 그 돈을 왜 어머님을 드려요? 저 어머님 드릴 돈 없어요. 그냥 나가세요. 나 갑자기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오죽 급하면 너한테 이렇게 찾아왔겠니? 왜요? 뭐 때문에 급하신데요?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 너 당장 돈 없어도 학교 선생인데 대출 잘 나올 거 아니야. 어머님 아들한테 3천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아마 말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이 양손에 쥐고 흔들어? 어쩐지 엄마라면 벌벌 떨던 애가 그런 돈 없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네가 시킨 것 같았어. 왜 내 아들을 지배하려고 들어? 지금 장난해? 그만 좀 하세요. 자식들이 무슨 은행 ATM 기계예요? 왜 틈만 나면 돈 달라고 돈 타령만 하세요? 그래서 도련님도 어머님 피하는 거잖아요. 왜 가족들이 어머님 부탁 거절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본인을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나 참 어이가 없다. 너 3천 빌려줄래? 인형 끊을래? 양자택일해라. 네, 아줌마 너무 고마워. 먼저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고맙지. 인형 끊자는 시모 말에 얼른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 제가 바라던 바였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인형 끊자고 아줌마라고 부르니까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한테 베개를 들더니 저를 치는 거 있죠? 진짜 황당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베개를 쥐고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아줌마라는 거야? 어? 너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소원대로 연 끊을게요. 아주 감사합니다. 진짜 지긋지긋했는데 이렇게 해방이 되네요. 진짜 저도 한 대 치고 싶은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줄이나 아세요. 세상에 베개로 병실에 입원한 며느리 때리고도 눈을 흘기면서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노려봤어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시모가 때려도 후회하게 될 거라며 화를 내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끝까지 3천 못 해준다고 화를 내며 말하니까 시모도 결국 포기하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모가 낮에 와서 한바탕 휩쓸었고 저녁쯤이 되자 시부가 찾아왔어요. 시부는 저한테 괜찮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컨디션은 어떠냐며 계속해서 제 상태를 물으셨죠. 저는 시부를 보자마자 3개월 전 여동생이 보내준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넌지시 사진을 내미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진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혹시 아는 분인지 한번 봐주세요. 어머님이랑 친구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우선 아버님께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디 보자. 아니, 이 사람이 왜 내 친구랑 있어? 시부는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진 속 남자는 시부가 같이 바둑을 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랑 바둑 두는 친구인데 셋이 몇 번 본 적이 있어. 이 여편에 요즘 이상하던데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 전에는 통장에서 친구 빌려준다고 1,000만 원도 빠져나갔던데 내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우선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자.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마. 네, 아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시부 부탁으로 사진을 시부한테 전부 넘기고 모른 척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는 제가 보낸 사진을 들고 시모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혼자 조마조마했어요. 남편도 이런 일은 꿈에도 상상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괜히 속이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던 날 결국 불안했던 걱정은 현실이 됐습니다. 시부와 3, 4년째 바둑을 두던 사이였던 남자와 시모는 정말 바람이 났던 사이였어요. 제가 퇴원하고 집으로 오는 날 시부는 저희 집으로 와서 가슴을 치며 우셨습니다. 아무런 사실을 모르던 남편이 우는 시부를 일으키며 달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시부는 남편의 손을 잡고도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진정이 되셨는지 남편과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나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여편네가 내 친구랑 바람이 났다고 하면 내 인생은 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뭐요? 바람이요? 설마 아버지 지금 엄마가 바람 났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 친구랑요? 며느리가 보내준 사진 보고 내가 전부 알아봤어. 친구 빌려준다고 통장에 빼간 1,000만 원도 그놈 빌려줬고 며느리한테 3천 빌려달라던 것도 그 새끼 차 사주려던 거였어. 나만 모르고 주변에 그 옆편네가 다니던 모임 사람들은 전부 눈치챘더라. 진짜 기도 안 찬다. 시부는 남편한테 제가 드렸던 사진을 건넸고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는 허탈한 듯 벙찐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모는 제가 유방암인 거 알고 돈 좀 있지 않겠냐면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둘이 낡은 차를 바꿔서 드라이브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저도 정말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말로만 빌려달라는 거지 못 돌려받을 돈 아닌가요? 시부와 남편은 기막힌 사실에 화가 난 얼굴이었고 시동생까지 불러서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진짜 온 가족이 시모의 외도에 뒤통수 제대로 맞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3천만 원 준다고 집으로 오라고 해. 지금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라고? 일단 여기 오게 해야지. 돈 빌려준다고 하면 신나서 오실 거야. 남편은 저한테 시모한테 거짓말로 돈 빌려준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정말로 결국 빌려줄 걸 뭐하러 그렇게 쌀쌀맞게 말했냐며 지금 당장 가겠다면서 신이 나서 말했어요. 호랑이 굴러 오는 줄도 모르고 정말 쏜살같이 왔더군요. 심각한 분위기에 싱글벙글 나타난 시모는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모를 보자 들고 있던 사진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갱년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옆에서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은 나? 그런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거야? 이러고도 엄마가 사람이야? 아들,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다 모함이야. 나 정말 잠깐이었어. 잠깐이요? 그런데 1,000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 며느리한테 3천만 원 받아서 차도 바꿔주려고 했다면서요? 이미 모임 사람들은 눈치도 챘던데 우리 가족을 얼마나 바보 취급하고 우스웠을까 생각하면 나 정말 용서 못해요. 엄마는 가정의 수치예요. 나가요 당장. 돈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온 시모는 남편의 떠밀림에 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뭐가 억울한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다 못한 시부는 밖으로 나가서 시모를 데리고 상간남을 찾아갔어요. 시동생은 그런 시부가 걱정돼서 뒤쫓아갔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부는 상간남을 완전히 두들겨 팼다더군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모도 만신창이가 되도록 혼쭐이 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부는 체력이 어지간한 젊은 남자 같았어요. 시모는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시부는 얄짤없었습니다. 시부와 시모는 결국 이혼을 했고 둘은 그렇게 갈라서게 됐어요. 시모는 이혼을 인정 못하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빌었지만 시부도 시동생도 다 외면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이혼하면서 받은 돈으로 원룸을 얻어서 쓸쓸히 생활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모의 생일날 혼자서 술을 마셨는지 취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모는 남편한테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엄마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차단할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장례식장으로 찾아갈게요. 남편의 모습이 냉정하고 차가웠어요. 시부도 시모가 잘못하긴 했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까지 하고 끝냈지만 여전히 살던 집에 있는 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둘이 다른 집을 알아보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픔을 잊기 위해 집에서 먼 곳에 있는 장소로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수척해 보일 정도였어요. 100세 시대라지만 60 중반에 왜 이런 짓을 벌이나 이해가 안 갔고 결국 가족들한테 전부 버림당했어요. 가정을 외면한 치욕스럽고 절망적인 대가였습니다. 의가 없는 부부는 맞지 않는 신발과 같다는 말이 있죠. 이미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산 세월이 한 번의 실수로 모두 무너지자 정말 세월이 무색하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사는 동안 두 분이서 서로 힘을 모아 아들 키우고 얼마나 잘 사셨겠어요. 하지만 시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이런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결국 부부는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의리를 지켜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바탕 큰일을 겪고 난 후 저는 수술 후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기서 여러 사연 듣다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연을 썼어요. 이혼 중 배우자 외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제발 가족들 생각해서라도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겨진 가족들도 힘든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곁에 있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